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신인 감독 포체티노 체제에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선수 보강을 단행한 첼시가 시즌 초반 1승 1무 2패 12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첼시가 시즌 초반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의 그 초반 성적을 놓고 보면요. 1승 1무 2패 승점 4점 프리미어리그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첫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요. 물론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기대 이상으로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지난 시즌 웨스트햄 하위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웨스트햄한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승격팀이자 전력면에서 강등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루턴타운한테 3대0 완승을 거두긴 했으나 또다시 이제 그 지난 시즌 승격팀이었던 노팅엄 포레스트한테 0대1로 패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하위권에 있었던 팀이었죠. 즉 일정이 까다로웠던 것도 아닌데 1승 1무 2패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노팅엄한테 0대1로 패한 거는 1997년 이후 처음 있는 패배였습니다. 26년 만에 첫 패배인 건데 이게 공식 대회를 전부 다 합쳐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따지면 1997년 1월 11일 경기에서 0대2로 패하고 나서 첼시는 노팅엄 상대로 7연승 을 쭉 이어왔다가 그 다음에 두 경기 무승부, 그러니까 총 7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지난 경기 때 이제 0대1로 그것도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패한 거였죠. 그러면 이제 그 첼시의 부진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프리시즌과 정규 시즌 전술이 바뀐 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시즌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전술이 뒤엎어지게 된 건데요. 물론 뭐 거기에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이게 그 시즌 초반 일관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프리시즌 첫 경기였던 렉선점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첼시가 5대0 대승을 거뒀었는데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죠. 원래 그 포체티노 감독이 4-2-3-1 포메이션을 가장 선호하다 보니까 4-2-3-1에 맞게 이제 그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였던 브라이턴하고 경기, 이 경기는 이제 첼시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경기였는데요. 왜냐면은 지난 시즌 브라이턴한테 연달아서 대패를 당했었고 또 이제 포터 감독과 또 이제 보드진들을 좀 데려오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양 구단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첼시는 브라이턴 미드필더인 카이세도를 영입하고 싶어 했고 반면에 이제 그 브라이턴은 첼시로 임대 복귀한 센터백 코리를 이적시켜달라 이러면서 두 구단이 굉장히 마찰을 빚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자존심 대결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에서 첼시가 4대3으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 세 번째 평가전이었던 뉴캐슬하고의 경기에서도 또다시 이제 그 4-2-3-1 포메이션을 썼고 이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렸고요. 뉴캐슬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팀인데 그 팀을 상대로 1대1 무승부. 지난 시즌 5위로 그 유로파 리그에 참가한 브라이턴과 4대3 승리. 이러다 보니 이제 첼시가 프리시즌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정규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는 그런 평가들이 이어졌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풀럼, 서런던 더비죠. 풀럼하고의 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전히 그 4-2-3-1 포메이션을 썼고요. 풀럼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승격팀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에도 4-2-3-1을 썼고요. 상대는 도르트문트였고요. 하지만은 이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첼시의 프리시즌 성적은 3승 2무 무패였고요. 운쿤쿠가 3골로 가장 많은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운쿤쿠가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왔는데 이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줬죠. 니콜라 잭슨이 3도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 선수가 최다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공격의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도르트문트전에서 운쿤쿠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술까지 받았고요. 4달가량 결장할 것이라고 보도들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전반기 아웃이라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 사이에 첼시는 모나코 센터백인 디사시를 영입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이제 그 정규 시즌 전술 변화로 이어지는 건데요. 바로 이제 그 리버풀과의 정규 시즌 개막전에서 3-4-2-1 포메이션을 가동한 겁니다. 운쿵쿠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2선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애매해진 부분도 있는 데다가 디사시까지 영입했으니까 그냥 그러면은 백스리를 가동하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좀, 그리고 아마도 상대가 리버풀인 점도 고려해서 이렇게 쓴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첼시는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선 상당히 좋았으나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리스 제임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된 건데요. 사실 그러니까 백스리 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좌우 윙백의 공격 지원이거든요. 사실상 측면 공격을 좌우 윙백들한테 맡깁니다. 그 중에서도 리스 제임스는 정말 공격이 강한 풀백으로 정평이 나 있기에 리스 제임스의 역할이 정말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제임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한동안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어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리스 제임스의 빈자리를 말로 구스토가 대체하게 됩니다. 근데 구스토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사실 수비적인 풀백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리옹에서도. 근데 이 선수를 윙백으로 쓰면은 아무래도 공격 지원 능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더해 첼시한테 또 다른 악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골을 넣었던 추쿠에메카가 부상을 당한 겁니다. 1대3으로 패하게 됐는데요. 추쿠에메카의 부상 기간은 무릎이다 보니까 장기 결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대략 6주가량 결장할 거라고 나온 건데요. 이런 가운데 루턴타운하고의 경기에서 첼시는 엔소 페르난데스를 2선으로 전진 배치시키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포체티노 감독이 무드릭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소리인 겁니다. 무드릭을 썼으면은 진작에 3-4-2-1 포메이션으로 전환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추쿠에메카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무드릭이라던가 마두에키가 아닌 엔소 페르난데스를 2선으로 전진 배치시킨 것만 놓고 보더라도 무드릭은 절대 믿지 않는 그런 전력의 선수에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래도 상대가 워낙 약한 루턴타운이었다 보니까 첼시가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노팅엄전에 두드러집니다. 루턴타운은 사실 챔피언십 전력이에요. 이 팀이 그렇게 영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챔피언십을 승격했을 때의 전력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은 프리미어리그급 팀을 만나게 되니까 결국 한계를 드러낸 거죠. 엔소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도 이 선수가 굉장히 후방에서 플레이메이커는 잘하지만은 찬스 메이킹 역할은 잘하지 못하는 선수예요. 거기다가 구스토도 수비는 잘하지만은 공격 지원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첼시가 졸전을 펼치게 된 거고, 그러면서 0-1로 패하게 된 겁니다. 첼시의 또 다른 부진 이유는 너무 많은 선수 영입과 방출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번 시즌만 놓고 봐도요, 벌써 그 9명을 영입했고요. 판매한 선수의 숫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선수 인앤아웃이 많다 보면은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 간에 그 발을 맞추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즌 초반에는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첼시가 이렇게 선수가 많이 변화한 게 이번 시즌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에 있어요. 보엘리 구단주가 인수한 이래로의 이게 그 이적시장 영입 현황인 거거든요. 영입한 선수만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력외가 되는 선수들도 많고, 선수들끼리 발에 맞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리고 계속 전술도 바뀌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무려 그 8천만 파운드를 들여서 영입한 무드릭은 사실상 실패작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디 애슬레틱에서 나온 거죠. 무드릭이 첼시 오고 나서 아직까지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고요.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단 한 경기도 선발 출전하지 못하고요. 또 심지어 그 무드릭이 그나마 하는 게 개인 시간에 짐에 가가지고 몸을 만드는 거래요. 벌크업을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마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첼시의 부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그 왼쪽에 올라온 건 뭐냐면요, 라비아가 이제 첼시로 이적한 신입생이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근육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조금 심각해서 부상 기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상자의 현황을 놓고 보면요. 이건 노팅엄전이 있기 전에 올라온 거예요. 리스 제임스가 뭐 부상 중이고, 또 이제 운쿵쿠 부상 중이고, 라비아 부상 중이고, 바디아실 부상 중이고, 베티넬리 백업 골키퍼죠. 부상 중이고, 그리고 또 이제 브로야도 부상 중이고, 부분적인 팀 훈련을 했지만요. 찰로바 부상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는 뭐 부상보다는 이적하고 싶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추쿠에메카 부상 중, 웨슬리 푸파나 장기 부상 중이죠. 근데 이제 첼시의 부상 문제도 이번 시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첼시는 부상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그 다음이 뉴캐슬이고, 그러고 노팅엄 포레스트, 그러고 리버풀. 첼시가 얼마나 부상자가 많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부상 불운이 이번 시즌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팀이 발을 맞출 시간적인 여유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제 첼시의 부진 이유는 바로 고질적인 빅찬 스미스입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도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을 넣어야 될 때 넣지 못하면서 결국은 12위로 시즌을 마감했는데요. 이번 시즌도 첼시는 빅찬 스미스가 11골로 최다입니다. 에버턴과 함께 이제 동률인 건데요. 실제 그 첼시의 기대 득점 값은 9.24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팀 득점이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득점은 5골. 그러면 이제 실제 득점 대비 기대 득점이 플러스 4.24골이나 되는 거죠. 4.24골을 더 넣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고, 이 차이가 첼시보다 더 큰 구단은 현재 에버턴 딱 한 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운쿵쿠가 부상 후 빠진 게 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첼시가 사실 운쿵쿠한테 주 득점원을 맡기려고 했었거든요. 니콜라 잭슨이 앞에서 버텨주고 스털링이 휘저어주고, 그러면은 운쿵쿠가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공격 전술을 구상을 했던 거였는데, 이 공격 전술이 운쿵쿠가 부상을 당하면서 완전히 흔들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그 첼시의 긍정적인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 관련 세부 지표들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일단 뭐 경기당 슈팅 숫자도 16.8회로 5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점유율은 71%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예요. 맨시티, 브라이턴, 아스널보다도 더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첼시입니다. 그리고 어쨌건 간에 빅찬스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팀이에요, 첼시가. 그리고 경기당 패스 성공 횟수도 첼시가 맨시티에 이어서 2위고요. 경기당 크로스 성공 횟수도 6.3회로 브렌트포드에 이어서 2위입니다. 이렇듯 경기 내용적인 지표는 좋다 보니까 첼시가 기대 승점 순위는 맨시티와 아스널에 이어서 3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기대 득점과 또 이제 기대 실점과 이런 것들을 따져서 기대 승점을 따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기록적으로 따지는 건데, 맨시티가 9.76 승점으로 1위고, 아스널이 8.27 승점으로 2위고, 그리고 첼시가 8.15 승점으로 3위입니다.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 첼시 긍정적인 요소이자 리스크를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한꺼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첼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0.5세고요. 그리고 첼시 1군 선수단의 평균 연령은 22.5세입니다.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팀인데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 가장 어린 팀이니까 이 선수들이 잘 성장한다면은 이대로 쭉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아스널이 바로 그런 팀이었잖아요. 아스널이 아르테타 밑에서 가장 어린 팀이었고, 처음에 조금 고생했지만은 1, 2년 고생했지만은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결국 그 아르테타 3년 차였던 지난 시즌에 터졌었죠. 첼시도 이거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안 요소는 뭐냐면요,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세를 탈 때는 상당히 무섭지만은 또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잘 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무드릭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 부진이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위험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첼시의 향후 일정은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A매치 이후에 있는 본머스전은 그래도 나름 뭐 쉬운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턴 빌라를 만나죠. 빌라는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니죠. 지난 시즌도 7위에다가 에메리 감독 부임하고 나서의 성적은 3위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그컵에서 하필이면 브라이턴을 만납니다.
이 경기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 풀럼 원정은 바로 더비 매치죠. 더비 매치는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번리 원정 경기는 그나마 쉽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고 나서 아스널, 브렌트포드, 토트넘, 맨시티, 뉴캐슬, 브라이턴, 맨유. 야, 이거는 완전 죽음의 7연전이라고 할 수 있죠. 즉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첼시한테는 죽음의 일정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반등해야 됩니다.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만약에 쭉 미끄러진다면은 어린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과연 첼시가 경기력을 승점으로 치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의 부진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2시즌 연속 팬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실지, 한준TV에서 첼시의 프로의 경기들도 보고 분석해 드릴 게 있으면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